네, SLT 스마트 러닝 학습 검사 학생들 대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의 목표는 먼저 학습의 강점, 그리고 개발할 점을 알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 알고, 여기서 배운 학습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번 수업의 목표를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52가지 여러가지 미덕의 보석들 중에 선생님이 2가지 가져왔는데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지 빨리 보였다 사라지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네, 어떤 단어가 지나갔나요? 네, 맞습니다. 목적의식. 자, 2번째 단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어떤 단어였습니까? 네, 배려. 맞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찾아본 2가지 미덕의 정의와 또 이번 시간에 이 미덕을 어떻게 발휘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적의식.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을 목적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라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자기주도 학습법을 한 가지라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배려. 저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또 이해하면서 친구들을 배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SLT 스마트 러닝 학습 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표는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타당도 지수, 그리고 여기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학습 이용 분포, 강점 개발할 점 순서대로 보시도록 하겠고요. 이 결과지 뒷면에도 여러분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지면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하는 방법까지만 안내 드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목표를 세워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사에서 제시되는 점수는 여러분의 교과목 점수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네, 가장 중간 평균이 45점에서 55점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 보통 수준이 되는 거고요. 55점 이상 70점 사이는 높음, 그리고 70 이상은 매우 높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30, 45 사이는 낮음, 그다음 20, 30 사이는 매우 낮은 구간인데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 있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의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것이 높은지 또 어떤 걸 더 좀 보완해야 될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점수를 모르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범주라고 하는, 좀 단어가 어렵지만 이걸 우리말로 이 점수의 의미를 직접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어떤 부분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타당도 지표, 무응답, 긍정편향, 일관성 지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문항 응답에 몇 문항을 빠뜨렸는지 몰라서 또는 부주의로 빠뜨렸는지 무응답 수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문항에 응답할 때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긍정편향 지수가 되겠습니다. 65점 이상이면 약간 그랬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일관성 지수는 예를 들면 나는 매일 아침 밥을 먹는다. 예. 나는 매일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그럼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예라고 하는 즉 비슷한 문항에 대해서 다른 응답을 하게 될 때 일관성 지수 점수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35점 이하로 내려가면 일관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낮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가지 요인들을 보는데 학습 동기와 학습 행동, 학습 전략에 대해서 본다. 동기는 이 3가지 유능감, 기대, 흥미로 구성되어 있고 행동은 감정관리, 행동관리, 환경관리, 자원관리, 시간관리, 수업 참여 이렇게 6가지 학습 행동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끝으로 학습 전략은 이해, 기억, 공부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 정도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하나씩 주요 내용을 소위 말하면 대척도라고 하죠. 위에 상위 척도를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동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학습 동기는 어떻게 구성되냐? 학습 유능감, 그다음에 학습 흥미, 그리고
학습 기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능감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뭐 비록 지금은 성적이 잘 안 나오지만 초등학교 때 좀 공부 좀 했고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어. 공부에 자신 있어. 이런 자신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습 흥미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체 과목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는 국어, 영어, 수학, 은미체, 기가 뭐 이런 특정 과목을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 이런 거와 관련된 의미라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학습 기대.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서 기대한 효과를 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적을 올리고 싶다, 등수를 올리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런 게 기대와 관련돼.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학습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걸 설명할 때 시간이 있다면 공부의 득과 실이라는 활동을 해보게 할 수 있지만 1시간 정도 특강에서는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없어서 그냥 구두로 가볍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공부에서 얻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공부에서 얻는 것, 뭐 좋은 직업 또는 뭐 성적, 부모님의 칭찬, 뭐 이런 몇 가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서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다 싶으면 자, 그렇다면 이번엔 공부에서 잃어버리는 건 뭘까요? 이러면 아마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해서는 돈, 시간, 우정, 사랑 여러 가지 공부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약간 토로하듯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청소년의 생각도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걸 다음 장표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이 나오는 의견, 공부를 해서 얻는 것 중에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대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적 향상, 뭐 부모님의 칭찬, 친구의 부러움, 뭐 좋은 용돈, 좋은 직업, 용돈, 명예 이런 게 나왔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스트레스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잃어버리는 것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시간, 건강, 뭐 친구, 우정, 사랑 뭐 이런 걸 잃어버린다. 라고 뭐 수면 이런 것도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서 얻는 것과 대비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공부를 해서 얻는 강점을 위주로 많이 좋은 점을 위주로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야기한 대로 공부해서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대등하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학생 신분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고 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공부의 의미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해보면 힘든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가 공부에 의욕이 없을 때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공부의 태도, 의욕을 높일 수 있는 태도는 뭘까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뭐 예를 들면 꿈을 찾아본다랄지 아니면 무작정 기다리면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본다랄지 또는 내가 공부에 잘했던 과거의 경험들, 기억들을 떠올려 본다랄지 아니면 그냥 일단 공부를 일단 시작해 본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기다려 본다 해서 마냥 기다린다 해서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않겠죠. 아무튼 공부의 의미를 알고 일단 해본다. 또 내가 닮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뭐 찾아보는 것도 그 사람의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가볍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자, 학습 행동입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흥미나 또 뭐 유능감, 자신감이나 또 기대가 있었다면 실제로 학습 장면에서 실행에 옮겨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학습 행동인데요. 즉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 행동이다. 첫 번째가 감정 관리.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또 걱정이 많고 또 뭔가 마음이 복잡할 때 공부가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시기에는 학습과 이런 감정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좋은 학습 행동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분이 나쁠 때, 머리가 복잡할 때, 뭐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나만의 어떤 솔루션이 있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맛있는 것을 먹는다, 친구랑 만나 수다를 떤다, 뭐 게임을 한다, 음악을 듣는다,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의 방법을 알고 나에게 적용하고 있나 이런 거 관련된 게 바로 감정 관리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학습 행동의 종합 요소가 매우 높은지
좋음인지 뭐 아니면 보통인지 보시게 하고 각각의 이런 하위 척도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동관리. 중요한 거죠. 내가 목표로 한 바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학생이 많지 않죠. 실제로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표를 세운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참고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동관리 수준이 높게 나올 것이다. 반면에 목표를 세우지도 않고 목표 자체에 의미를 두지도 않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 이 행동관리 수준이 뭐 보통이나 낮거나 매우 낮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높여가는 게 중요한 학습 행동의 어떤 그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관리 중요하죠. 공부를 할 때 주변 환경을 잘 정리정돈하고 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학습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춰 놓는가, 그렇죠. 그거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경우도 있죠. 또는 학습에 좀 방해 요소가 되는,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스마트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학습에 어찌 보면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방해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SNS나 또 게임이나 이런 거를 옆에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훌륭한 도구인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환경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 폰을 또는 다른 어떤 방해 요소들을 멀찌감치 놓고 하는 거죠. 뭐 좀 떨어져 놓고 한다든가, 그러면 아마 그 찾으러 다시 확인하러 가는 것도 번거로워서도 일단 좀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거는 휴대폰을 꺼놓는다든가, 그죠? 다른 방에 보관해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들, 이게 대표적인 환경 관리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음악을 듣고 뭐 하는 그런 거, 음악도 그런 이야기 있죠. 뭐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까지는 괜찮은데 막 가사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뇌에서 끊임없는 어떤 방해작용을 일으켜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부는 했는데 노래 가사만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관리 중요하죠. 공부에 필요한 적절한 요소들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필요한 어떤 교과서나 참고서, 뭐 또는 영상 콘텐츠, 우리 소위 그런 학습 도구들을 포함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이런 수학을 더 잘하고 영어를 더 잘하고 그러면 그런 친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선생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냐? 적극적으로 내가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느냐, 평상시에, 이거에 따라서 자원관리 수준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시간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가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부할 시간을 나름대로 배정을 해놓고 자기가 계획한 시간대로 공부를 하는지, 또 나에게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소위 말하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런 시간들을 잘 알고 그 시간대 공부 시간을 많이 배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관리 요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수업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수업 참여죠. 여러분은 학교에 와서 대개 6시간, 7시간 수업을 듣고 또 끝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원이나 또 과외를 하는데 여러분이 또 거기 가서 듣죠. 주로 듣습니다. 대부분 강의식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수업, 즉 강의를 듣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느냐가 향후의 어떤 학습의 어떤 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냥 수업을 듣는 시간을 대충 흘려보낸다면 반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그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딴 생각, 또 공부에 집중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게 집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중을 잘 하는가가 학습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수업 참여를 잘 할 수 있는지 약간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백정각 학교 수업은 잘 듣고 있나요? 네, 나름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학원에 다녀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수업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교 수업을 제대로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 어떻나요? 종이 치고 나도 선생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리에 앉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많이 한 학생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반에 수업태가 좋은 학생들 보면 되게
수업 시작 종이 치면 자리에 앉아서 교과서를 내놓고 자, 2, 3분이라도 시간이 남는다면 무엇을 오늘 배울 내용을 어떻게 자세히 아니라 대충이라도 훑어보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수업 시간 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하시는 말씀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재미있는 또는 재미없는 농담까지도 적고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그때 했던 어떤 것이 잘 떠올라서 그 상황이 잘 떠올라서 기억과 연계된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수업 내용보다는 상황만 많이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업 시간에 농담까지도 이렇게 받아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졸리기 때문에 뭔가 적어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이 선생님의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어떤 걸 좀 질문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또 오늘 배운 수업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면 어디 부분이 나올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조금 더 집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끝났어요. 자, 집에 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혹시 자신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습, 복습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 자습 시간에 뭐한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집에 가져가서 잠들기 전에 보고 잠들기 전에 보는 것은 뭐에? 기억이에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복습을 하기보다는 뭘 많이 보죠? 쇼츠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것은 밤에 우리가 낮에 배웠던 그런 학습 내용이 정리가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죠. 영상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과적인 복습 활동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잠들기 전에 보는 것 우리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습 시간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요. 자세히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필기를 깔끔하게 할 수 없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개발 세발 적었던 이런 내용들을 필기를 깔끔하게 옮겨 정리하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 되겠죠. 그리고 무작정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보다는 생각 없이 생각을 갖고 하는 게 더 좋다.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주말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나요? 시간이 확보되므로 한 주 동안 무엇을 배웠던 내용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여러분 주말에도 학원을 갑니다. 또 과외를 받고요. 그래서 대부분 공부를 하고 듣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의외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이 아무튼 자기 시간을 내서 이런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나 수업 전후 그다음에 주말에 집에서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기간에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벼락치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 번 반복할수록 시험 준비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단어를 선생님이 말하면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두 사람, 세 사람 좋습니다. 단어 보고 나에게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하나, 둘, 셋 외치는 겁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자, 맞으면 하이파이브, 틀려도 찌르보지 말고. 두 번째, 젓가락 포크, 하나, 둘, 셋. 자, 고기회, 하나, 둘, 셋.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자,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자, 갤럭시 아이폰, 하나, 둘, 셋. 자, 사자, 호랑이, 하나, 둘, 셋.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두 사람 서로 밸런스가 잘 맞았나요? 텔레파시 잘 맞았나요? 자, 이어서 마지막 동기, 그 앞전에 배웠던 행동에 이어서 전략에 대해 수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학습 전략, 범주,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전략,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나만의 공부 방법인데요. 첫 번째, 이해 전략, 뭔가를 무조건 외우지 않고 나름 이해하고 외우려고 하는가? 예를 들면 수학의 공식, 개념 이런 것을 이해하고 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것과는 결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 원리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습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잘 외워지기도 하고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억 전략.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고 외우는 것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자세한 여러 가지 기억 전략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습도 해볼 거고요. 자, 마지막 공부 전략.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잘 돼. 나만의 목표 세우는 거 이렇고
나만의 효율적인 공부법이 있어. 이런 게 공부 전략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개별 수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곡선, 네. 어때요? 여러분, 기울기가 곡선이 급격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배운 것을 1시간이 지나면 무려 절반 이상을 까먹는다. 자, 하루 지나면 30%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자, 아쉽게도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망각한다. 잊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곡선을 이론을 만드신 분이 에빙하우스라는 분인데요. 에빙하우스의 일명 무슨 곡선? 망각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망각 곡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완만하게 천천히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급격히 줄어드는 기억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 반복을 해줄 때 우리 뇌가 머릿속에 있는 소위 말하면 해마에서 기억을 하는데, 해마에 있는 단기 기억 또는 작업 기억들이 반복을 해줌으로써 이게 장기 기억 장치로 옮겨지게 된다, 또는 오래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본이 기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기적 반복이다. 학습에서도 중요한 게 수업 듣기, 예습 못지않게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가 많다고요? 예습은 거의 안 할 거고, 예습은 잠깐만 해도 되고요. 자, 수업 듣는 걸 많이 하는, 공부를 실제로 하는 것, 남으로 듣는 걸 많이 듣는데, 이 복습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 복습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미 배부된 25건짜리 활동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활동지에 적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1분 30초 동안 화면에 있는 단어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최대한 머릿속으로 단어를 기억했다가 1분 3초 지나면 여러분이 봤던 단어를 기억해서 최대한 적는 겁니다. 적을 때 위치나 순서 이런 거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단어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25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적지 말고 외우는 겁니다. 자,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1분 30초. 네. 자, 1분 30초 보여주고 끝났다. 그러면 다음 화면은 순서에 관계없이 방금 보았던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적는 시간을 좀 주셔야겠죠. 그래서 쭉 적고 어느 정도 적거나 저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 적으면 아마 학생들이 최소 5개에서 10개, 많이 적는 학생들은 15개 정도 적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는 10개 이상만 적으면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단어를 이렇게, 자, 혹시 여러분 눈치챘을 수 있겠지만 25개 단어는 자, 학용품,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채소, 운동, 색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외울 때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끼리 묶어서 외우면 잘 외워진다. 이거를 다른 말로 범주화 기억법. 무슨 기억법이요? 네, 범주화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법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단어를 한번 다시 보여줄 거고요. 여러분 활동지 방금 썼던 부분을 뒤로 이렇게 덮습니다. 네, 이제 반대편에 깨끗한 활동지를 펼쳐놓고 화면의 단어를 30초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동안 머릿속으로 외웁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 배웠던 범주와 기억법을 활용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초 지났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깨끗한 면에 적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방금 학용품, 꽃, 채소, 운동 색깔별로 그걸 염두에 두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고 나서 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자, 여러분 앞에 처음에 적었던 것과 두 번째 적었을 때 개수가 늘어났는데, 물론 같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만 대개는 한두 개는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왜? 반복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방법, 범주와 기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억법을 실제로 여러분 실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할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적으려고, 그게 뭐라고 아무튼 눈이 초롱초롱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각각의 기억법에 대해서 빠르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크한기법, 한마디로 긴 것을 끊어서 외운다는 건데요. 9, 8, 3, 7, 3, 9, 4 이런 걸 끊어서 이렇게 외울 때
긴 것은 끊어서 외우는 암기법. 상대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기억된다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청크 암기법이라 하고요. 자, 약어법 무슨 이야기냐? 앞에 앞글자를 단어를 따와서 약어죠. 줄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좀 더 기억이, 예를 들면 나비, 무당벌레, 진드기, 사마귀 서로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것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앞글자만 따가지고 나무 진사보다 나무 사진하면 더 나을 것 같고요. 독수리 소쩍새 구간조 기러기 하면 이것도 뭐 독소구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소독기구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수서나 아카시아, 장미, 라일락도 마찬가지로 뭐 수아장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수라장도 되잖아요. 물론 모든 게 똑 떨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앞글자를 기억해 놓으면 뒤에가 아무래도 따라오기 쉽다라는 거죠. 자, 심상법 이건 뭐냐면 이미지에 관련된 거죠. 영어로 in, out, around, into, out of, through 이 단어를 외운다 했을 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동그라미 안에 있으니까 in, 그 다음에 밖에 있으면 out, 밖에서 안으로 into, 안에서 밖으로 out of, 그리고 통과하여 through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주변 around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미지에서 이미지 뭐 트레인이란 말처럼 실제로 심상법을 활용하면 좀 더 그냥 밋밋한 단어들을 이렇게 더 머리에 구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고요. 노래법. 자, 여러분 이거 뭔가요? 태정태세 문단세 해성연중 임명성 광인효연 숙경. 조선 27대 왕을 앞글자를 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어법과 비슷한데 뭔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도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부여법, 이거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데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다 자기가 일부러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좋아하는 피자. 자, 피자 주문 번호가 1577-3082번입니다. 1577은 대표 번호죠. 전국 대표. 뒤에 3082는 그럼 뭘까요? 이걸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3082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되게 빨리는 나옵니다. 빨리. 뒤에 빨리인데 그럼 30은 뭘까? 자, 이거는 308이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 3분의 안에 빨리 이렇게 하게 되는데 30분 내에 빨리 배달, 이게 그 도미노 피자 주문 번호잖아요. 물론 요즘에 앱으로 많이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 사람들이 왜 돈 들여서 이 번호를 그냥 했을까? 그게 아니죠.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의 주문 번호를 쉽게 기억시키고 싶은 게 어떤 마케팅적인 심리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분 내에 빨리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번호를 의미를 부여해서 외운 사람은 잘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 피자 그래 막 30분 안에 빨리 308이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의미 부여법이라 한다. 이번 또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해가 1592년인데 이걸 어떻게 외울까? 그 전에 우리 서경석 씨 같은 경우 라스에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외웠다 하더라고요. 자, 1592.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쳐들어왔는데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1592라고 외웠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또 1446. 이게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1443에 1443년에 제작해서 46년에 반포했는데 1446을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우냐? 자, 일사천리로 누가? 사육신. 세종대왕하고 친분이 있는 사육신들이 일사천리로 좋아하는 임금이니까 이렇게 외웠다면 서로 전혀 맥락이 통하지 않은 거지만 이렇게 외우면 더 기억이 의외로 오래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숫자나 뭐 의미 없는 걸 외울 때도 일부러 거기에 다른 것들을 연계시켜서 의미를 부여하면 기억이 오래 간다. 이게 의미부여법이다. 자, 마인드맵. 심상법과 좀 비슷한데 이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뭐 가운데 대화의 큰 주제를 쓰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여러 모양으로 둥글둥글 테두리를 그려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뭐 또 더 세부 부주제 가지를 쳐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방법도 정리할 때 복습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험 기억법입니다. 자, 체험이라고 여러분 체험 활동 많이 가죠. 체험은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직접 해보는 거죠. 이런 것이 기억에 오래 간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인데요. 자,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뭐 1반에 7반까지 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7반에 7번 반복합니다.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듣는 여러분보다 선생님이 훨씬 많이 하는 거죠.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제일 반복하고 가르쳐 보니까. 그리고 첫 반에서 가르칠 때와 7번째 가르칠 때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그렇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거죠. 우리가 뭘 누구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걸 잘 알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거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라고 가르쳐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법이기도 하고 기억법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계시하기. 여러분 지금 교실 앞에도 뭐, 이번 주에 급식, 이달에 급식, 또 뭐 청소해야 될 사람, 뭐 이렇게 뭐 어디 신청해라 이런 게 붙여 있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환기시키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붙여놓는 것도 좋은 기억의 방법이고 학습법이다. 그 다음에 문제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선생님이 입장이 돼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 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면 좀 더 능동적인 학습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 심도 깊게 친구들하고 토의 토론하면 기억에 오래 간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무슨 기억법을 한다? 네, 체험 기억법을 한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억법이고 제일 핵심적이고 가장 효과가 있는 기억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고 여러분 무엇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료일까요? 뭐 잠깐 시간을 줘서 그러면 그렇잖아요. 강의를 듣는 거 이런 거는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효과는 5%밖에 없다. 반면 설명하는 거 방금 가르치기 같은 거죠. 실제로 해보는 거 토의 이런 거 하는 효과가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직접 해보는 체험 기억법, 체험 학습법 이게 중요하다. 가르치기, 그다음 뭐예요? 계시하기, 문제 내기,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을 한번 몸의 습관으로 들여보라라는 말씀이고요. 자, 방금 배운 기억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을 위해 여러분 읽고 쓰고 되풀이하고. 여러분, 비읍. 네, 뭐예요? 우리가 학습에서 예습, 복습과 비슷한 말인데요. 네, 반복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고 중요한 거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수 이런 것처럼.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단어 첫 글자를 합쳐서 기억하는 방법. 예, 약어법, 나무 사진 소독기구 생각나시죠? 세 번째, 여러 긴 단어를 끊어서 숫자 같은 거, 이걸 청크암기법. 학생들에게는 한 번씩 물어보시고 답이 나오면 하고 정 안 나오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친숙한 노래 리듬,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정님 이런 거, 노래법, 노래로 만들어 배운다. 아까 여러분 실습해 본 거 25개 단어를 일단은 머릿속으로 해서 5가지로 분류해서 한 건 무슨 기억법? 비읍, 지읒, 히읗. 네, 범주와 기억법. 자, 다음에 1577의 3082,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부여법.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내용을 머릿속 in, into, out of, through, around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자, 배운 것을 정리하고 할 때 하는 거, 마인드맵.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고 할게요. 가르치기, 계시하기, 문제 내기, 토의 토론. 무슨 기억법? 네, 맞습니다. 체험 기억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 방법을 총 정리해 봤고요. 자, 되게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우측 하단에 있는 본인의 학습 유형, 우선 개발 요인, 그 다음에 학습 코칭 이런 내용들 읽어보게 하고, 예. 그 다음 뒷면에 가면, 자, 스텝 6에 학습 목표를 세우라는 거 있죠. 이 내용은 내 목표를 어떻게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우선 개발해야 될 이런 것들을 꼽아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무엇을 하겠다는 실행 목표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여기까지 적을 시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좀 시간이 남는다면, 자,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목표 있는 사람은 자제라 했는데 목표 세우는 방법에서 그 목표 세우기에 관한 행복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꽤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가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스마트한 목표 세우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 S specific 구체적으로, 자, M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액션 오리엔티드 A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비슷한 말, 리얼리스틱 실현 가능한, 타임리 시간 고려해서. 예를 들면 S는 구체적인 목표인데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면 구체적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영어가 문법, 단어, 듣기 이런 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얼마나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measurable, 많이보다는 몇 개를 외운다, 이런 거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 실천할 수 있는 뭔가 향상의 목표 이런 게 좋은 거죠. 몇 점, 실제로 액션 오리엔티드. 잠깐 제가 혼돈했는데요. 실천할 수 있는 목표라는 거는 실행하는 목표로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얼마씩 할 수 있는 이게 액션 오리엔티드.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 너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약간 높인다, 올린다,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 시간 배정이랄지 데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부에 효과가 있다. 고려하셔서 스텝 6을 적으면 좋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어찌됐든 여러분 뭐 시간이 된다면 뭐 소감까지 들어보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결과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결과 잘 보관해서 나중에도 학습에 하나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SLT 학습 스마트러닝 학습 검사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1시간 동안 해석할지에 대해서 가볍게 안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